아, 하나, 둘, 삼, 넷. 또 다른 연휴가 지나간 직장인의 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연휴는 끝나야만 하죠? 끝나고 모든 싶다. 것의 시작엔 끝이 있죠. 바꿔봐. 저는 백수기 때문에. 예. 듄 보셨어요? 티점님? 보신 것 같던데? 네, 듄 봤어요. 4DX로 음. 봤습니다. 어이구야. 저런. 요번에 그 CGV에서, 이제 보니까 메가박스에서 4D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4D로 하는 거지, 걔는? 걔네는 이름이 뭐였더라? MX 4D였나?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 같은데, 돌비랑 뭘 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CGV는 살짝 위기감을 느꼈나봐요. 4DX는 우리 거였는데, 나의 4DX를 쟤네가 가져가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요? 울트라 4DX라고 해가지고, 뭐?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어, 울라리.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화면을 일단 스크린 X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래서 3면으로 화면을 하고 합치는구나, 이제는. 네, 아예 합쳐가지고 울트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자는 제가 봤을 때 의자는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의자는 그대로였던 것 같고 효과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듀 같은 경우에는 모래먼지가 날리면 진짜로 그 파티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스파이스가 나오면은 되게 향긋한 냄새를 향수로 뿌리고, 무슨 사랑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네, 시체를 태우고 있으면은 네, 등 뒤에서 열기가 나오고요. 목 뒤로 이렇게 뜨거운 연기가 나오고, 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누가 종아리에 칼질을 하면 종아리 쪽에 바람이 피직하고 나오고요. 상대방이 때리면은 내가 맞고, 또 주인공이 맞으면 또 내가 맞고, 똑같이 안마의자 기능이 있고요. 안마 있어요? 물 뿌리면 물을 또 착착 뿌리는데, 그리고 이제 4DX 기초적인 그 시작할 때 왜 저희 아트모스나 아이맥스나 영화 시작할 때 그 포맷 소개하는 영상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울트라 4DX용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물을 오지게 뿌려댑니다, 진짜. 듄에서도 물이 안 나온 건 아닌데, 그건 사막이니까 예. 포맷 소개 영상에서 엄청 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나올 때는 꺼놓고 시작하시길 추천하고요. 물은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물 맞고 싶으면 그때 이제 바꿔서 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울트라 4DX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하여튼, 네. 네, 듄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고, 이제 드니 빌레브 영화가 늘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 살짝 루즈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예, 4DX로 보면은 그 루즈한 감을 진동과 물과 안마와 이런 걸로 좀 넘길 수 있어서 4DX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1편을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1편이 참 뭐랄까 약간 열심히 배경 설명하고 열심히 그냥 밑밥만 깔다가 끝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만나서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클립해거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낼 거면은 한 6개월 이내에 개봉을 하든가 1, 2년 걸리지 말고 그거를 해서 개봉을 하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걔네는 소설 원작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충 그런 거 없이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뭐요?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그거는 근데 걔네들은 좀 안타깝게 되긴 했죠. 그게 1편이 코로나 때 나왔던가요? 그쵸. 코로나 한참 시작 때쯤 나왔는데. 그게 걔는 좀 안타깝게 된 게, 1편이 워낙 그걸 해서, 바닥을 쳐서, 예. 그냥 모멘텀이 그냥 팍 식어버렸어요, 걔네 같은 경우는 진짜. 그쵸. 일단 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문제가 벌어져요. 이제 1편에서 전사 소개 다 했잖아요. 이제 2편에선 너희들 다 알지? 이러면서 이제 소개가 없어요. 지난 회에 있었던 일, previously on.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좀 별로였어요. 그 당시에, 1편. 물론 이게 2편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하고 할 테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2편 보신 분들 중에 1편 기억 안 나가지고 헷갈렸다는 분들도 조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좀 1편을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그쵸? 분위기가 예. 있긴 했어요. 그리고 예. 4DX를 보는데도 하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은 영화가 여전히 좀 그 문제는 있다. 네, 루스한. 루즈한 그런 거는 있다. 근데 그건 감독 스타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컨택트인가? 이제 영어로 arrival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찬사를 많이 네, 받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지루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프리즈너스라고 있어요. 그 휴잭맨 나오고 트랜스 하워드가 나오는데 이분들 딸이 납치가 됩니다. 이제 이 두 분께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진 딸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이거는 조금 루즈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 분위기가 되게 어둡게 흘러가가지고 괜찮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즈너스 추천합니다. 아마 거기 시카리오도가 어떻게 했었구나. 네, 시카리오도 드니빌레브예요. 그리고 아마 프리즈너스에서 용의자로 나오는 게 폴다노일 거예요. 저 배트맨에서 네, 리들러였던. 그쵸. 이거가 그나마 재밌다. 그래,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 컨택트도 좀, 그냥, 얘가 좀 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긴 호흡을 가져가고 막 이런 영화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다운포를 재밌게 봤어요. 그, 밈으로 유명한. 히틀러 밈으로 유명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화인데, 그만큼 연기를 엄청 잘했다는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그쵸. 그게 그렇게 밈화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광기 어린 그런 게, 진짜로 그 영화는, 다운폴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그 광기가 되게 서려 있어요. 정말 이게 패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의 광기라는 게, 그게 되게 그런 이제 인물들 심리 묘사가 이게 사실은 되게 잔잔해요. 잔잔하진 않지. 그게 히틀러가 소리를 쳐대는데 잔잔하지는 않은데, 근데 막 액션이 있고 막 이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로 이제 히틀러 벙커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얘긴데, 그냥 그런 인물 묘사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운폴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물론 밈도 밈이지만 저도 밈 때문에 봤기 때문에 밈으로 이 영화를 처음으로 접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재밌어요. 영화 그 인물 묘사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영화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막 루즈한 거 이런 거를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분의 영화는 저랑 좀 안 맞는, 약간 아직까지는 물론 듄 파트 2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게 없기 때문에. 파미오도 그렇게 재밌다는데. 네, 파미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보려고 했다 못 봤는데, 보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공포 영화 못 보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고. 그래요? 네. 오컬트 이런 거를 와이프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영화 코너 여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고깃집이 딱히 이번에 소식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뭐가 있었나? 제가 놓친 게 있나요? 글쎄요. 뭐가 있었나? 음. 저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크게 있던 거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 있다면은 티빙 요금 올라갑니다. 네, 3월 4일? 3월 4일부터 올라가고요. 또다시. 맞아요. 저희 지난번 망어웠을 때,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그 인상 소식을 안 다루셨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예. 이제 그 저렴한 가격 요금으로 그 광고형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 5,500원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있었나? 유예기간이? 모르겠네. 하여튼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제 동의 안 하면은 시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돈이 나가면서 컨텐츠를 못 보게 한다는 건지 보게 하면서 막아놓는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팔로비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 사실 뭐 여러 일이 있었지만 뭐 그중 하나 굳이 하나 하자면 네 이거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트위치 건인데요. 트위치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라이브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되는 거죠. 아직 방송은 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져서 네 어제 저번 주였나 이제 언제였죠? 그 트위치 장례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방송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저 이말년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말년도 하고요. 아예 네, 누가 뭐. 그 배경으로 이제 맵을 만들었더라고요. 뭔 맵이에요? 그 3D 아바타들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 장례식장을 만들었더라고요. 2월 27일이네요. 2월 27일 날 이제 트위치 마지막 방송 해가지고 뭐 장례식처럼 분위기 다들 만들어 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월 28일부터는 트위치를 보려면 외국 서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네, 트위치 영상을 이제 한국 서버 통해 가지고 보는 거는 없고 해외 서버로 그냥 예전에 이용하던 거랑 똑같은데 네, 되게 느리게 그게 안 되죠? 그 유료 그런 게 안 되는 유료 거죠? 서비스들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누구를 저 유료 구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막히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거 나온과 동시에 저기 방통위에서 트위치에다가 과징금을 매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유가 이제 서비스 정지 때문은 아니고요. 그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가 이전에 서비스들을 좀 많이 닫았어서요. 그래가지고 영상 화질을 낮춘다던가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뭐 VOD 서비스 중단을 한다던가 이게 다 VOD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이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돈이 서버 트래픽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망사용료가 그렇죠. 매겨지니까 줄이려고 VOD를 정지했고 뭐 물론 원하면은 그냥 다 해외로 빼돌리고 그거를 그쵸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물론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엄청 느려지겠지만 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쵸. 그거를 이제 있지. 막았었고 그 다음에 또 동시 송출을 막았었대요. 트위치랑 다른 서비스에 동시에 나가지 못하게 뭐 유튜브랑 동시 방송을 못하는 식으로 막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건 화질 제한, VOD 정지, 그 다음에 동시 송출 금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VOD 중단이 이제 금지행위 위반이다. 그다음에 VOD는 화질 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가 아예 중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덤으로 덤터기를 하나 더 썼는데 저희 엠번방 사건 때문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요 기술 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트위치에서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전체적으로 기술 조치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을 때 뭘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 19금 영상이 나가지 못하게 해라라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진짜 카카오톡처럼 영상이 올라가면 그걸 단속해버리는 기능을 다루라는 건지 뭐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트위치에서는 이미 뭐 성인방송 정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결국은 그게 해석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어차피 그거 서비스 차원에서 19금 그거를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쪽 방통위 쪽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무조건 안 하면은 너네 벌금이야.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걸로 매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종합했을 때 4억 3,5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디스코드에다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거를 내고 망사용료를 내느니 그냥 그거 내고 후퇴를 그냥 벌금 한 번 내고 후퇴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털겠다. 있어요. 예. 못해 먹겠다. 예, 어차피 안 할 거. 그쵸. 그냥 한 번 내지. 한 번 내고 마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저 서버 내릴 때까지 디제잉 하신다 했다가 이게 서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끝나서 새벽까지 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관을 안 읽어보셨네. 예, 그게 아니 약관이 아니라 공지를 안 읽은 거지 그거는. 그러지. 일종의 약관이죠. 아무튼 네. 거기서 서버를 내린다는 게 아니고 수익 창출이 끊긴다는 건데 네. 뭐 자선 사업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조금 웃겼던 게 그 VOD 시청 기능 중단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 그 과징금을 매기려고 여기다가 지금 그 불법 유통 방지 이거를 안 먹였다고 그렇게 오지를 했네요. 그러니까 VOD에 이제 과징금을 매기잖아요. 여기다가 덤터기로 돈을 더 물리려고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안 했다라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달았네요. 이 건을. 나는 진짜. 필터링 구축을 할 거라고 제출했으나 VOD 시청 기능을 중단해서 의무사항을 피했다. 그러니까 VOD 시청 정지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기 싫어서 한 거다라고 해서 좀 괘씸죄를 매겼네요. 전후 관계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쵸. 어차피 떠나는데 그냥 더 때리고 보내자는가. 그쵸. 끝까지 징글징글하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다른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닌텐도가 스위치 에뮬레이터 개발 팀을 고소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개발사라 그랬니? 개발팀을 고소를 했는데 이 에뮬레이터 이름이 유즈입니다. 뭐 번역을 네. 하면 유자고요. 네. 그래서 편의상 유자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도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집 도중에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유자 관련 소식을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결국은 닌텐도와 유자의 개발팀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자는 이제 개발을 중단하고 이제 앱도 내릴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곧바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그 뒤로 또 다른 에뮬레이터가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회차 때 더 자세한 소식을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걸 녹음했을 시점에는 아직 닌텐도와 유자가 아직 합의를 안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뤘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죠. 몇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어요. 그 사안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이제 이 에뮬레이터를 돌리려면은 이제 스위치의 게임, 스위치 롬에 이제 그 DRM들이 걸렸잖아요. DRM 암호화를 복호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암호화를 풀기 위한 이제 해독키가 있어요. 해독키는 근데 이제 콘솔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뽑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DMCA 위반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죠.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권법을 위반을 하는 거다. 그게. 근데 이제 이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스팀에 이제 돌핀이라 그래서 이게 위 에뮬레이터였나요? 위였나? 게임큐브였다. 게임큐브 에뮬레이터가 스팀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닌텐도가 DMCA 때려갖고 내려갔거든요. 스팀에서 결국.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얘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이제 게임을 구동을 하려면 이제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너가 스위치가 뭐 스위치라 그러면은 너가 스위치가 맞니라고 해서 이제 그 암호화 확인을 이제 핸드쉐이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속이기 위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이기 위해서 이 암호화 키를 이 에뮬레이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그 당시 돌피는 그 에뮬레이터 안에다가 그 해독 키를 내장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먹혔는데, 이 유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그 키를 찾아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사안이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모든 에뮬레이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물론 뭐 옛날 뭐 NES나 뭐 페미콤이나 아니면 뭐 게임보이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뭐 그 당시 하드웨어에 암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게임 돌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거는 뭐 암호화 키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아마 뭐 CD 기반 뭐 그런 이제 뭐 옵티컬 이제 광학 미디어 기반 콘솔들로 넘어오면서는 슬슬 이제 그런 암호화 그런 DRM 기능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런 에뮬레이터들이 죄다 불법이 되는 건가라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에뮬레이터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합법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에뮬레이터들이 합법인 이유는 사실 물론 많은 분들이 에뮬레이터를 무슨 용도로 쓰시는지 이해를 하나, 원래 이제 이 에뮬레이터라는 거의 용도는 자신이 직접 게임을 사서 백업한 거를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뮬레이터의 합법적인 사용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이 게임보이 게임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롬을 덤프를 해서 이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 게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니까 내가 이거를 롬을 덤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배포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법인 거죠. 이게 되게 이게 영화도 똑같아요. 영화도 왜 블루레이 같은 거 해갖고 이제 리핑을 하잖아요. 리핑을 해갖고 내가 갖고만 있으면은 합법. 근데 이거를 뭐 토렌트든 뭐든 해서 누구한테 공유를 하면 불법.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현재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데, 이제 닌텐도가 여기다가 설사 법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그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또 이제 이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이제 멀리 나갔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들이 좀 몇 개 있대요.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을 다이렉트로 맞서는 약간 이제 근데 사실 뭐 닌텐도가 뭐 이런 게 뭐 하루 이틀이긴 하냐마는 그렇죠. 그거죠. 예, 닌텐도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닌텐도 네. 뭐 하도 많아서 이제는 뭐 열거하기도 힘든데. 그냥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카이브한 게임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카이브하고 있던 것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약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 게임들 같은 경우도 닌텐도는 자기네들이 그 배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버추얼 콘솔들이었고 지금은 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그 이제 저 페미콤 에뮬레이터, 뭐 닌텐도 64 에뮬레이터 그 기능 스위치에 들어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뭐 롬으로 해서 뭐 하는 거는 이제 지네들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싫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들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젤다의 전설 Tears of the Kingdom이 나왔죠. 이름 되게 길어요. Tears of the Kingdom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게 불법으로 유출이 됐었대요, 롬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이었다. 근데 그때 즈음에서 이 유저의 유료 후원자, 이제 페이트리언을 통한 이제 유료 후원자 수가 급증을 했더라. 이거는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닌텐도가 주장을 하는 건데, 법정에서 정황 증거는 사실 솔직히 그쵸. 네. 아니 뭐 그 시기에 뭐 우연찮게, 물론 우리야 보면 그럼 뭐 오케이 그럴 만한데 이게 물증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주에서 빼서 뿌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자팀이 뭐 그거를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네들이 문단속을 잘못한 건데 닌텐도가.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대 책임으로 연좌제로 몰고 가려는 약간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저는 좀 이게 정황적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번대 법정에서 정황 증거는 사실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닌텐도가 이러는 게 좀 멀리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에뮬레이터라는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보통은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뮬레이터를 돌리는 하드웨어가 원래 이제 원본 하드웨어보다 월등히 이제 성능이 좋아야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성능 페널티를 이제 씹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 스위치가 애시당초에 그렇게 저 10몇 년 전 하드웨어로 안 나왔어. 아니 10몇 년 전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이게 잠깐만 저 테그라 X1이 언제적 겁니까? 갑자기 궁금해지. 이게 그 당시에 테그라 X1이 스위치가 막 나왔을 때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옛날 거 그때도 오래됐죠. 그때도 오래됐어서 말이 많았었는데 자 X1이 2015년에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됐거든요. 거의 10년 된 하드웨어를 아니 뭐 그 당시에는 2년 됐던 하드웨어죠. 근데 사실 2년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오래된 거를 이제 또 8년을 우려먹었어. 거의 이제 10년 차예요. 우려먹은 지. 그래도 중간에 공정 바꾸면서 한 번 예. 올렸어요. 뭐를 올렸어요? X1 플러스로. 근데 성능은 똑같잖아요. 그쵸. 배터리 시간이 한 2시간인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성능으로 안 그걸 공정 개선을 성능으로 안 쓰고 물론 스위치 배터리가 배터리에 썼죠. 쥐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긴 했었습니다만. 음.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하드웨어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벌써부터 보통 현 세대 콘솔이 에뮬레이터가 나온 일은 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현 세대 콘솔이 에뮬레이터가 나오는 일은 잘 없는데 얼마나 스위치 하드웨어가 뒤떨어졌으면은 이게 되냐고. 현 세대 콘솔이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소송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미 판매가 종료된 콘솔들에 대한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제 뭐 그냥 뭐 눈에 까시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판매 안 하는 콘솔이니까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버젓이 아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이런 면에서 참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뭐 좀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좀 붙이자면 스위치 이거 우리 지난번 했구나. 지난 방송 때 얘기했죠. 연기됐다고. 얘기했나? 예, 저번에 네. 얘기했어요. 네, 하여튼 네. 3월 달로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거. 그렇게. 그런 상황이니 요번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대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월마트 이제 비지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진 브랜드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TV로 유명했었죠. 근데 얘네가 이제 월마트한테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월마트에 약간 월마트가 정확하게 얘를 갖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브랜드 해갖고 뭐 TV도 팔고 그 다음에 뭐 OS 얘네도 이제 TV에 그 자체 이제 OS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OS를 통해서 뭐 월마트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콘텐츠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 TV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인 걸로 유명하죠. 뭐 저희 옛날에 얘기했던 광고 대신에 TV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워낙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많이 하고 TV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TV가 비싸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훨씬 비싸지.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 마이닝해서 그거 데이터 팔아 넘기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답니다. 이제 TV를 파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버려서 걔네는 좀 이미 기형적인 좀 시장이긴 한데 앞으로 더 그러겠죠. 시간이 갈수록 좀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싼 TV 맛들리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이제 더 뭐라 그래 돌이킬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저희가 뭐 레딧 그 당시에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레딧이 IPO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IPO를 하려고 S1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 S1은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하려면은 다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매출 리스크 요소라든지 뭐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출되고 나서 레딧이 진짜 IPO를 하겠다라고 되어 소식이 뭐 사실상 공식화된 거고 유저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유저들이 공매도를 해버리자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차세대 게임스탁, 밈스탁. 밈스탁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이 뭐 유저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작년에 그 일도 있었고 상장돼 버리면은 유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익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 리스크 요소 중에 유저가 들어가 있어요. 유저가 핵심 자산인데 유저가 핵심적인 리스크예요. 뭐 약간 트위터도 비슷한. 근데 트위터보다 솔직히 좀 더한 게 유저들이 주로 이제 뭔가 정책이 안 좋다 싶으면 반란을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독특하죠. 이제 그 모더레이터라는 각 이제 그 서브레딧마다 이제 그 서브레딧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레딧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딧 전체 어디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땡땡전 한 푼 안 받고 그냥 그 관리하는 열정 약간 사실 하다못해 네이버 카페 운영진 분들도 그런 좀 대형 카페들은 아예 그냥 그걸 전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레딧은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인 거죠. 이제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레딧 입장에서는 이 모더레이터들이랑 이제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작년에 서드 파티 앱 그 난리 난 이후로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게 웃긴 거는 이 CEO가 코파운더인데도 이래요. 공동 창업자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보통은 공동 창업자는 그런 짓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네, 하여튼 네, 계속하시죠.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보시면은 사업 지금 이 주주가 누구였죠? 대주주가 허프만이었나? 허프만이랑 알트만이었을 텐데. 예. 알트만이 8%를 갖고 있다대요? 그렇죠. 대주주가 알트만 어디냐 오픈 AI 사장이 샘 있고 알트만. 예. 그리고 허프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허프만 이 사람은 이제 AI 레딧을 가지고 이제 레딧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뭐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딧 사용자들이 절대 좋아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네, AI 관련 얘기 좀 이따가 이제 티더님 해주실 텐데 뭐 하여튼 그래서 그분도 리스크 팩터로 나와 있어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뭐 조금 스포일러를 얘기하자면 이거에 이 S1에 따르면 사실 S1 나오기 전에 이미 내용 유출이 됐었는데 구글이랑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건 이따가 좀 이따 티더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AI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제공 계약을 구글이랑 맺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여기 대주 중 하나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네. 수익화를 위해서는 구글이 낫다. 오픈 AI는 돈이 아하. 아니 근데 거기는 뭐 하여튼 거기 투자사 중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인데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 생각에는 밈스톡이 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 모더레이터들이랑 그 일부 이제 파워 유저들한테 그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식 리워드 프로그램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공개 전에 이제 사는 음.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약간 이제 뭐 스톡 옵션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다들 안 한다는 눈치죠. 이거 보나마나 이거 열자마자 지금 추락할 가능성이 지금 그죠?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있어 코로나 보이는데. 이후로 다들 네. IPO를 많이 겪어보고 나서 IPO 잘못 들어갔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서 이제 섣불리 기업 주식 사는 거 IPO 전에 주식 사는 걸 이제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마시다시피 지금 레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안 사려는 분위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레딧이 예.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지난번 저 위워크 때처럼 무리하게 하려다가 괜히 자기 치부 만들어나고 그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 소위 말하는 beginning of the end, 약간 끝의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 레딧 그 얘기를 한번 레딧의 그 AI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 티덤님.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딧이랑 구글이랑 저기 AI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레딧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레딧이 구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상호적으로 하는구나. 네. 네,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텍스 AI라고 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목적은 이제 검색의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한다? 요게 조금 목적이라고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딧이랑만 계약을 할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데도? 예. 저기 뭐 스택 오버플로나 저 해커뉴스 같은 곳들도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그 레딧이랑 스택 오버플로랑 해커뉴스 요 세 군데가 다 일단 포럼 형식의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구글 검색에 포럼 필터를 넣어가지고 살짝 포럼 검색 기능을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그 이제 포럼의 형식으로는 여러 사용자가 여러 가지 글을 올린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AI로 요 글을 분석하겠다. 그럼으로써 검색 결과에서 뭔가 쳤을 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레딧이랑 구글이랑 계약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조금 오래 전에 됐었나 봐요. 그 API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됐을 때 여기 레딧 CEO가 데이터 라이센싱으로 우리 돈은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 이미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좀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의심이랄 것보다는 킹 리저카심. 그쵸. 킹 리저카심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레딧에서 한번 구글 보고 크롤링하지 말라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끌어다가 AI 훈련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구글이 돈을 줄게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해커뉴스도 Y 컴비네이터니까 Y 컴비네이터면 또 알트만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요? 예,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거를 지분을 갖고 있나? 알트맨이? 맞아요. 그 알트맨이 코파운더였죠. 거기도. 네, 창업자죠. 그래서 네, 창업자였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Y 컴비네이터 어떻게 됐나? 하여튼 우리 이제 얼트먼의 과거와 연관된 모든 기업들을 뺏어가는 건지. 하여튼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데이터를 마이닝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용서를 나중에 구한다 느낌인데 네. 그때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개념들이 많이 조금씩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나마 약간 좀 그런 좀 희망찬 뭐 희망찬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 다음은 이제 SK. 어, AI 소식이 여러 개가 있었죠, 걔네들. 네. 음. 이번에 아마 MWC였나요? 예, 맞아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예. 네. MWC가 열렸는데 이때 아마 협의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퍼플렉시티랑 저기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다음에 휴메인 AI, 그 AI 핀 만든 휴메인이랑도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SKT 가입자한테 퍼플렉시티 프로를 열어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저기 우주 패스에다가 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단 그게 뭐 그게 유료죠? 그 퍼플렉시티 AI가 원래. 퍼플렉시티 AI 자체가 그냥 기본은 무료고요. 프로가 29,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프로가 뭐 검색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검색량이란다. 그 무제한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아마 그 GPT에다가 질문을 직접 할 수 있게 토큰 400회 정도 회수를 주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퍼플렉시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가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기능인데, 뭐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오토GPT라는 프로젝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원하는 일을 해주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수행을 하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결과를 찾아서 알려줘요. 일단 퍼플렉시티 AI 그냥 무료 버전을 쓰면은 최신 뉴스 같은 거 기반으로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거는 1.6 페타바이트짜리 CD를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파일럿이 어떤 순서를 잡았냐? 그러면 이제 너가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가 그거에 관련된 웹서치를 하는데, 이때 그 1.6 페타바이트 CD의 개발 과정이나 그 제조법을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결과 12개를 뽑아가지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GPT-4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답변을 정리해서 내보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GPT를 사용해가지고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제 이 기능을 SK텔레콤 사용자한테 다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 퍼플렉시티 AI 쪽에서 한국어 지원이 아직 정확하게 없어요. 저번에 한번 트위터에 올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바꿔줘라고 하면 바꿔는 줘요. 근데 이제 한국말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과 말로 분석을 해서 그 한국말 사진을 좀 보여주던데, 그것만 빼면은 뭐 번역 잘해서 알려줍니다.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랑 SK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한국용 모델을 따로 만들 것 같고요. 아마 높은 확률로 이걸 ADAS에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LLM을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SKT 사용자들한테 답변을 주는 AI 툴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메인 같은 경우에는 IoT 관련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확실하게 적어놨어요. 에이다 플랫폼에서 경험을 이제 앱 필요 없는 OS와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AI 핀이 보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메인 AI 핀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파트너사는 SK가 될 것이다. 뭐 여기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도 자료에. 예. 여기에는 에이다 C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에이닷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려는 아마 높은 확률로 저는 퍼플렉시티에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AI 핀에다가 꽂아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얘네들이 요걸로 협약을 같이 연결을 할지 그것도 궁금은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닷을 걔로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네. 일단 에이닷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모델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화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 하에 지금 아이폰 통화 녹음이나 그다음에 통화 내용 요약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더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출시가 돼야죠. AIP이. 네, 그쵸. AI 핀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정말 아니 뭐 진짜로 폰 없이 뭘 할 수 있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AI 핀이 원래 챗GPT 쓰지 않았나요? 오픈 AI 그거 오픈 AI 썼던 걸로 거를 알고 썼죠. 예, API를 네. 썼죠. 예. 그리고 여기도 알트만이 주주잖아요. 그냥 저거 하려는 거 아닌가? SK가 오픈 AI랑 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소식은 또 뭐 있나요? 제미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구글 바드 전 구글 바드 현 제미나이. 제미나이에서 이제 지금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잠깐 멈췄는데 그럼 다시 살아났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리까리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조금- 이게 저는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가 싶기는 해요. 뭐 그 한쪽에서는 저 순다르 피차이가 사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일단 뭐 얘기부터 하면 얘기부터 네. 하자면 네, 일단 네. 구글 제미나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했을 때 사실 너무 다양성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예를 들면은 그거였죠. 파운딩 파더스니까. 파운딩 파더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그려보려 했더니 거기에 흑인이 껴있고 역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치 SS 군인들을 그리라 했더니 거기에 뭐 흑인과 이제 뭐 라틴계 아시아인 여성. 아시아인 여성이 그것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요 선후 관계를 따지면은 이 쿼리를 날리게 된 계기가 미국 여성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라틴계, 아프리칸계, 아이리시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면은 PC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찾았다가 찾은 게 이제 이 PC함을 반영한 그 나치 군인과 그 파운딩 파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람을 생성하면은 이제 다이버시티를 지켜서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가 불만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금 이걸로 따지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뭐 그런 거죠. 노예 해방 이전에 목화 농장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흑인 주인이 백인 노예를 때려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온다. 이런 불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건 사실이 아닌데 왜 이거를 사실이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제미나이나 챗GPT나 항상 그 밑에다가 붙여놔요. AI 모델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틀린 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들고 일어난다는 거는 조금 너는 이 정도까지 난리를 피울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계속 많구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순다르 피차리가 요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그 전사에다가 메일을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AI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의 대응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계속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모델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역사적인 사실만 제외하고 현재부터는 다양성을 지켜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문화적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뭐 연극을 만들거나 할 때도 사실 뭐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가지고 뭐 200여 개 뭐 인종이 좀 맞지 않는 배우를 넣는다던가 뭐 하는 경우들은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좀 너무 많이 뭐라 그래 좀 과장되게 지금 그거 되고 있는 과잉 심각성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순다르 피차이도 이거를 되게 진지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약간 그런 그게 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복구가 언젠간 되겠죠. 그래도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을 반하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어차피 그 챗GPT는 맨날 하루가 멀다고 거짓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게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하나 걸렸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하는데, 뭐, 마음속으로 언젠가 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로 벌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오픈 AI가 너무 영리적이다. 영리 기업이 돼버렸다.가 이유인데, 자,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누구야. 샘 알트만이 잠깐 쫓겨난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그때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제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고 이제 이 샘 알트만이 운영하는 이제 챗GPT를 돌리고 있는 이 오픈 AI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영리를 취하는 그거죠. 자회사죠, 일종의 자회사인데 결론적으로 알트만이 쫓겨났다가 돌아오고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얘네들의 힘이 그만큼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영리 쪽으로 더 가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조금씩 그쪽으로 더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머스크는 사실 손 털었어요. 손을 자기 지분도 다 뭐 넘겼든지 뭐 했든지 해서 자기는 완전히 다 손 털고 나왔고 심지어 지는 또 경쟁 AI 업체가 있죠. XAI라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사실 상세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머스크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만약에 자기 지분이 있었으면은 뭐 아무리 그게 좀 뭐 뭔 소린지 이상한다고 한들 주주로서 뭐 고소할 자격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에 뭐 기각을 당하든지 패소라든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자기 지분을 다 털고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해봤자 이럴 권한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쇼예요,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배심원단 재판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 판사 눈에는 개소리인 게 빤히 보이니까 당연히 기각당할 테니까 기각당하든지 패소라든지 할 테니까 그걸로 해달라. 배심원단 재판을 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선동과 날조로 승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선동과 날조로 승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할 말도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정리하면은
설립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주장을 했는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뭐랬더라? 그 머스크가 요구하는 거가 뭐 이렇게 돈을 보상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트만 꺼져라. 이 때문에 더 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사실. 뭘 원하는지 네. 모르. 얘가 제 생각에는 진짜로 그냥 또 자기 그 미디어 사이클 쿨타임이 찼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다시 또 주목을 받게 할 약간 관심 줘. 나 관심 관심 좀 관심이 필요해. 뭐 네. 이런 느낌이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웃긴 게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소송하면서 머스크가 뭐 일단은 금액이 바뀌었어요. 원래 본인이 1억 달러를 넣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4,400달러를 기부했다로 바뀌었더라고요.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소송은 해야 되니까. 뭐 그마저도 그렇겠죠. 예. 다르긴 할 텐데 일단은 네. 그게 조금 재밌었다. 그거 말고는 굳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나한테 기부 받아갈 때는 너희가 열린 AI, 열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닫힌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쩌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게 애매합니다. 예. 예, 애매한 것도 아니야, 사실. 뭐래니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머스크가 애매합니다. 머스크. 예, 머스크의 존재 자체가 애매해지고 있어요. 이건 슬슬 저 노망 나시고 아닙니다. 이미 노망은 한 3년 전부터 났지, 사실. 뭐 하여튼. 지금 저거죠. 소라 나오고 나서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빨대 좀 꽂아보려고 하는 느낌인 것도 있고 그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예. 관심 줘.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애플이 그 아이메시지에다가 굉장히 무슨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도입했다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iOS 17.4부터 적용이 되고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이가 지금의 종단간 암호화 기술들은 현대의 컴퓨터로는 당연히 이거를 암호화를 뚫으려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요즘 이제 옛날부터 나오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쉽게 뚫리거든요. 이게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이거를 하겠다고 지네들이 이제 이 암호화 수준에 대한 레벨을 나눠놨어요. 이제 레벨 제로 기본적으로 종단간 암호가 없는 애들 뭐 여기 QQ, 스카이프, 텔레그램, 위챗인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이 이제 기본적인 종단간 암호화가 기본으로 켜져 있는 경우 뭐 라인, 바이버, 워츠앱, 시그널, 아이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도 이제 이러한 이제 이게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팅이 을 카운터하는 이제 그런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레벨 2가 이제 시그널이 최근에 이것도 몇 달 전에 했나 봐요. 시그널도.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시그널보다도 더 진보된 PQC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가 이 암호화가 뭐 표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애플 실리콘 나올 때마다 그 양쪽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그래프 단위가 하나도 안 그려져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 거죠. 또 나중에 저거 하겠죠. 메신저들끼리 여기 얼만큼 편하냐, 얼만큼 네, 그쵸. 암호화 편한 거의 기준이 뭔데? Who knows?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17.4부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이제 같이 들어간대요. 이제 원래 있었던 기본적인 이제 종단간 암호화랑
이제 이 PQC 암호화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PQC 암호화 자체가 테스트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 퀀텀 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에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도리어 이상한 버그가 있어서 일반 컴퓨터로 쉽게 뚫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에 대한 백업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동당한 암호화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 소식은 이게 아마 또 구글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던 구글 저 검색 독점 그 소송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저 탕콩이님? 맞겠죠?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한테 빙을 제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조건도 다양하게 했고 뭐 돈을 줄게부터 시작해서 아예 빙 사가세요까지 있었는데 뭐 매번 애플이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이유는 간단하게 빙이 구려서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서 구글에서 바꿨을 때 고객 경험이라든지 뭐 성능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이게 얘네들이 몇 번을 접촉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에 한 번 했고요. 2013년에 한 번 했고요. 2015년에 한 번 했고 2016년에 한 번 했고 2018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몇 번이야 이게? 이게 법무부에 제출된 문서에 이렇다는 말은 그냥 왜 더 있다는 소리죠 또. 그냥 잊을만 하면 제발 좀 해달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아예 진짜로 우리 좀 제발 좀 얘기하신 대로 뭐 제발 좀 사가세요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공동 출자하실래요 빙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또 이게 또 검색도 거기에 하기엔 또 귀찮죠. 예. 이게 빙이 얼마나 안 좋냐라는 예시를 이제 채팅에 올랐는데 자살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데 이제 빙은 확실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머리에 샷건을 쏘면은 치명률이 99%다. 걸리는 시간 1.7분이다. 사이나이드가 뭐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하여튼 사이나이드가 뭐지? 이게 우리말 무슨 독성 물질이었는데 까먹었는데 얘는 97%. 뭐 다 상위 4개가 총인 거 보니까 정말 그나마 미군화가 돼 있네. 청산가리 기본적인 기능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바뀌었겠죠, 저거? 뭐 그렇겠죠, 설마. 아직도 지금도 그러지 그러면 않고 문제 이제. 있는데.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영어로 자살하는 방법을 적으니까 1588-9191 하면서 한국의 생명 전화가 알려준. 얘가 언어를 모르나? 보네요. 그 다음 소식은 토요타가 아주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전기차에 투자를 하느니 그냥 탄소 배출권을 사겠다. 전기차에 투자는 낭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이제 자기네 플릿 자동차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유럽 같은 데에다가 돈을 바쳐야 됩니다. 일정 연비를 맞춰야 되는데 전기차에 억지로 투자해서 그거 포트폴리오에 전기차 추가하느니 그냥 배출권 내겠다라는 게 이제 토요타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토요타 해온 거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토요타는 그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이 답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답이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하이브리드에 아주 치중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전기차도 내나 싶었더니 예전에 말했다시피 미국에서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철수했고 별로 큰 일은 아니죠. 근데 바퀴 뭐 빠질 수 있지 사다 보면. 뭐 그죠. 종종 이제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 갈았다가 이제 너트 제대로 안 조여서 한 번씩 빠지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게 기본으로 딸려 나온다는 건데 차에 이 문제가 얘는 공장에서 나온 차가 빠진다는 게 문제긴 한데 뭐 근데 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은 이제 갑자기 전기차 수요가 확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하이브리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제네시스는 후륜차용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비상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한다 뭐 내년까지 만든다 뭐 이런 거. 단기적으로는
뭐 도요타 말이 맞나 싶긴 한데 장기적 그림을 보면은 어차피 전동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뒤처지는 놈이 그냥 배째라 하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그럴싸해 보여요. 전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틀린 말이긴 한데 뭐 그 철저히 이제 자본주의적 발언이라고 보면 되긴 하죠, 사실. 지금 당장 회사 입장에서 이제 당장 수익 최대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요타 현 상황에서 보면 맞는 말인 거 맞긴 해요. 특히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그거에 난리가 나 있기 때문에 걔는 지금 역대급 스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동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네들 품질 관리부터가 지금 뭐 도요타가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 거 진짜로.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 닌텐도래 도요타가 그 뭐 저 배출 이런 거 다 옛날 디젤 게이트 약간 재판이잖아요. 좀 약간 디젤 게이트의 경우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얘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조작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경차의 경우 에어백이 충돌 시에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조작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검사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의 경우 사고 났을 때 제때 에어백이 안 터질 수 있죠.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수두룩한 상태고 아니면은 갑자기 지 혼자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그 이상한 타이머 작동돼서 지 혼자 터지지. 뭐 하여튼 네. 양산차에는 아마 그 타이머는 없을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검사 통과용 타이머였으니까 버그인 거지. 뭐 하여튼 코드 뭐지 잘못됐다 뻥. 뭐 하여튼,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거죠. 이게 일정 G값이 들어오면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도요타는 이게 사실은 참 하이브리드는 어디까지나 그거긴 하거든요. 과도기적 그거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 과도기가 우리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과도기라는 게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다들 2030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남았냐? 5년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저 완전 자율주행차보다는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2040년은 돼야 이제 전동화가 반은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 진짜로 그 내연기관을 더 깨끗하게 탈 그 방법도 좀 고민을 그 이퓨얼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질소 산화물이 결국엔 안 없어지죠. 네. 그리고 뭐 차 소식도 하나 전하자면 애플이 차를 포기했다는 차를 접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애플이 옛날부터 했었죠. 뭐 그 프로젝트 타이탄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겠다라는 포부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게 스케일백이 되면서 뭐 그냥 전기차 만든다 뭐 이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리부팅하고 뭐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가 결국은 접는다.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인원만 지금 2,000명 정도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직원들이. 그리고 돈 들어간 것만 10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죠. 이게 뭐 한 10조 원 정도 10몇 조 원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조 원, 13조 원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무의가 됐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배운 것들이 뭐 다른 걸로 이제 나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일례로 이게 사실 이런 완전 자율차 이런 거는 비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사물 인식이나 아니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저 비전 프로나 아니면 애플 비전 프로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에 이제 그런 장면 인식 기술 뭐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적용이 됐을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뭐 카플레이에도 이게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저 소프트웨어 쪽 일하던 직원들은 다 AI 쪽으로 빠진다고 하고요. AI 사업부 이제 AI 개발하는 쪽으로 빠진다고 하고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뭐 일부는 다른 하드웨어로 옮겨가겠지만
정말로 이제 자동차 관련 그쪽에서 그런 뭐 전기 전동 장치 이런 쪽 이제 뭐 모터 이런 거 쪽을 동력 장치 이런 거 이제 작업하던 이제 그쪽 연구 쪽에서는 아마 좀 아무래도 그 레이오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애플을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뭐 애플을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잘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를 지금 약간 어거지로 끌고 온 거. 그러니까 애플이 잘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좀 기성의 그런 조금씩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그거에 맨 처음은 아니지만 좀 제대로 완성된 제품을 들고 와서 이제 뭐 혁신을 시킨다.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맥도 그랬고요. 뭐 아이팟도 그랬고 했는데 뭐 비전 프로는 조금 뭐 완성된 제품인지 그건 좀 네, 그렇긴 한데 자동차는 이미 사실 완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물론 자율주행차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 전동화보다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걔는 진짜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자동차라는 그거 자체는 이제 거의 200년 가까이 이미 존재를 했던 건데 굳이 이거를 200년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0몇 년 길게 치면 150년. 뭐 150년 뭐 옛날 뭐 증기기관차 이런 것까지 하면은 증기차 이런 것까지 하면 근데 거기서 애플이 뭘 보여줄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들이 다들 많았죠. 그리고 아마 그 궁금증이 이제 아마 영영 못 풀지 않을까? 뭐 가끔씩 뭐 이런 그런 내부 유출 얘기, 뭐 유출건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마 앞으로 우리는 영영 애플이 여기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다른 제품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다른 뭐 결과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영 모를 거고 음. 그리고 그게 10조 원치 좋은 기술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아닐 거다. 뭐 그쵸 그 부분도 있죠. 예. 좋습니다. 뭐 네. 사실 뭐 딱히 많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애플은 이거를 한 번도 물론 이제 팀 쿡이 한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 자율주행차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2017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 약간 이제 애플의 늘 입장은 그거잖아요. 미래 제품에 대해서는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 노코멘트 한다 이러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팀 쿡이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애플이 이걸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팀 쿡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AR 이랬는데 결국 비전 프로가 나왔잖아요. 물론 비전 프로는 사실 이게 AR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뭐 AR 킷 나오고 비전 프로가 나왔고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팀 쿡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애플에서도 진지하게 이거를 작업을 했었다는 얘기고 결국 근데 뭐 이렇게 없던 일이 됐다고 하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도리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애플이 그냥 정말 애플이 잘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이게 비전 프로는 사실 뭐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일이 나진 않아요. 근데 자동차는 벌써 10조 날렸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니 뭐 10조 이상의 것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옛날에 팀쿡인가 그런 말을 했었대요. 저희는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그랬다는데 차는 사람 죽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애플 잘못일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물론 애플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저 테슬라 같은 경우처럼 저 어느 멍청이가 사서 이상한 짓 하다가 사고 내서 죽으면은 뭐 그게 애플 탓이 아니어도 애플 제품이 사람을 죽인 거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네. 저는 이 분야에서 애플이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뭐 이제는 앞으로 영영 모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도콘.me/캐스트/207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하니까 뭐 기사나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와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과 청취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소중한 가족 되시는 분들까지 또 이제 또 월요일 또 시작되고 또 3월 벌써 3월이에요. 3월 또 이렇게 또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하니까 또 기지개 키시고 저희는 다음 또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길게 다룰 내용도 아닌데, 누가 아이클라우드 5기가 그걸로 이제 집단 소송을 걸었나 봐요, 애플한테. 근데 솔직히 아까 그거 일론 머스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는지 그것도 일단 그건 또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5기가 아이클라우드 5기가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건 알죠. 근데 그게 과연 집단 소송까지 왜냐하면 뭐 원하시면은 사실 뭐 그렇게 사실 이게 아이클라우드 그것만 이게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도 백업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걸 굳이 이게 이제 집단 소송까지 갈 사안인가 좀 싶은 그런 건 좀 있어요. 컴퓨터로도 백업이 됩니다, 여러분. 예,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요즘 분들 컴퓨터에 아이폰을 안 꽂아보는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잘 안 꽂아요, 심지어. 나도 안 꽂아. 그렇죠. 이렇다니까. 그런데 컴퓨터로 백업 되고 복원도 되고 더 빨라요. 다 되고 이거는 이제 영혼도 다 복원한다고 하는데 아이클라우드로 안 되는 것도 컴퓨터로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지금 건데. 이제 현재로서는 애플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거는 그겁니다. 그냥 새 아이폰 사시면 원래 아이폰에서 데이터 이전해 주세요. 그게 사실 영혼 이동의 가장 그거고 아이디얼 케이스고 이제 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혹여나 뭐 이 폰이 고장 나서 이제 백업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그게 될 거예요. 그 와이파이로 복원하는 게 아직도 될 겁니다. 와이파이로 백업하고 하는 게 아직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게 매일매일 백업하는 건 사실 그것도 다 용량이 이제 맥의 용량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자주는 안 하는데 해두면 좋죠. 아이클라우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클라우드는 영웅 백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사면 이제 앱 로그인 다 풀려 있고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걸로 하는 거는 다 그 로그인도 다 안 풀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이게 역시 이게 역시나 소송의 나라인가 이게 그런 생각도 좀 있어. 역시나. 네. 지금 녹음 파일을 들어봐야 알겠구나. 오케이. 마이크 바꿨으니까 어떻게 들리나 해서. 뭐 봐야지. 네. 있던 거가 역시나 이게 하도 틈새 시장이라서 잘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근데 슈어의 뭐였지? MV7 내가 있던 거? MV7이야? 내가 SM7B야. SM7B. 이것도 뭐 50몇만 원이던데? 난 중고나라에서 샀어. 새거 개비싸. 말도 안 돼. 새거는 절대 못 사지. 아무리 내 업이라지만. 이제 로데 마이크인데. MV7X는 또 뭐야? 얘는 27만 5천 원이네. 걔가 여기서 그 SM7B에서 칼질 좀 많이 먹이고 좀 염가형으로 만든 요게 하도 팟캐스터 유튜버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유튜브 야심차게 들어왔다가 청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팔거든. 스튜디오 문 닫고 하면서 많이 좀 중고 매물이 좀 있어. 예, 중고 나라에 보면은 아주 깨끗한 애들이 많아. 딱 그 이유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좀 해보다가 안 돼서 뭐 스트리밍 이런 거 하다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이 카메라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좀 보면은 유튜브나 해볼까 하면서 장비만 신나게 지르다가 접는 사람들이 좀 있어. 슬프다.